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결혼 생활을 접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5년간 했는데 돈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이혼을 했어요. 항상 돈이 문제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이 더 문제라는 걸 이번 기회에 배웠죠. 저는 30대 중반에 의사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소개로 만난 남자였는데 남편은 의사였지만 시댁은 평범한 집이었죠.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개원을 하게 됐는데 빨리 돈 벌어서 그거 다 갚고 싶어. 나 의사로 키우느라 우리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당신한텐 미안하지만 신혼집을 얻을 여유는 없어.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개원을 하게 됐는데 시댁에서 개원하는 비용을 전부 끌어다 쓴 상태라 저희 신혼집을 살 여유는 없었어요. 이해해. 그리고 집을 남자가 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은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시작하자. 저희 친정은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결혼 전엔 저와 엄마가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가 미용실 원장인데 한자리에서 오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좀 모으셨거든요. 그래서 작은 건물을 한 채 갖고 계셨죠. 아무래도 친정에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엄마가 신혼집을 하라고 집을 해주셨어요. 명의는 당연히 제 명의로 해서요. 그런데 시모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친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런다고 사돈이 집 해준 걸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자 체면이 좀 그렇잖아. 신혼집을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라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게 남자 체면이랑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시댁에서 해준 집도 아닌데 그런 걸 왜 그리 당당하게 요구하는지 좀 어이가 없었죠. 굳이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 명의로 돼 있는데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내는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할 말은 해야 하는 성격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모는 말대꾸한다고 생각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공동명의로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꼭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겠니? 어른이 말을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야. 그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지금은 그럴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어요. 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며 다시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못 박아두었죠. 그러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도 시모는 신혼집 명의를 자꾸 공동명의로 바꾸라는 말을 틈만 나면 하더라고요.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부부들이 많다더라. 너희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머님, 어제 동창회 다녀오신 건 어땠어요? 오랜만에 다녀오시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명의에 집착을 하는 시모가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못 들은 척을 했어요. 한 번은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양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시모가 신혼집 명의에 대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엄마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좀 무례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사돈, 애들 집 말입니다. 물론 그 집을 사돈께서 해주신 것은 알지만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얘기 드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지내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한가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명의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공동명의를 못하나요? 솔직히 저희 아들이 개원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는 거 사돈도 아실 겁니다. 개원을 하면 양가에서 같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사돈께서 저희 아들 개원하는 거 도와주시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집 정도는 애들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개원은 남편이 원해서 한 거지 그걸 처가에서 도와줘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핑계로 신혼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개원을 해서 돈을 버는 대로 그 집값의 반은 장모님께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공동 명의로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끼어들어서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어차피 애들 결혼해서 사는데 이 집은 내 집이다, 네 집이다. 그 경계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남편과 시모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친정엄마도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이 집값을 갚겠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를 계속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사돈께서 그 일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결국 신혼집 명의는 시모와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편과 공동명의로 바꾸게 됐죠. 조금 억지스럽긴 했지만 남편이 돈까지 갚겠다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나중에 재앙을 불러올지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때는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나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도 일하면서 돈도 벌고 나 스스로도 성장하고 싶어.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남편에게 밝혔어요. 저도 자기 개발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공부한 것들도 아까웠거든요. 힘들게 무슨 일을 해. 집안일만 하는 것도 바쁜데 일까지 해야겠어? 내 벌이도 금방 좋아질 텐데 무슨 돈을 벌겠다고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당신이 버는 거랑 상관없이 나도 내 일을 갖고 싶어서 그래. 나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일도 하면서 살고 싶은데 당신은 그거 별로야? 난 반대야. 굳이 당신이 왜 나가서 일을 해. 원장님 사모로서의 역할도 앞으로 많을 거야. 다른 원장 사모들도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 괜히 나가서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고 내 좋아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 저는 결혼을 하고도 일을 하고 싶어 했는데 남편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내조에 집중해달라는 이유였어요. 제가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단박에 거절을 하니까 저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결혼을 하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남편의 의견도 존중해서 저는 더 고집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며 결혼 5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의 병원은 제법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벌이도 괜찮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이었죠. 물론 일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갖고 있던 터라 그에 대한 아쉬움은 마음속에 작게 남아있었지만요. 우리 집 좀 더 넓은 데로 가는 게 어떨까? 병원이랑 좀 더 가깝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가자. 솔직히 내 동기들 중에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 애들은 없더라. 나도 이제 원장답게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고 싶어. 수입이 늘어나니까 남편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물론 돈을 많이 벌긴 했지만 지금 집은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린다면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당장은 무리였어요. 그럼 이 집은 팔아서 그 돈으로 이사 가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 집의 반은 돈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아직 그 정도 형편은 안 되지 않아? 새 집은 대출 끼고 살면 되는 거고 이 집은 우리 엄마 주기로 했어. 내 집이잖아. 엄마도 이 집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 남편이 5년 전과는 달리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신혼집으로 저에게 준 집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거였죠. 그러면 우리 엄마한테 돈은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그리고 이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면 어떡해?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명의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거지. 이 집 사실 내 집인 거 당신도 알잖아. 나 개원할 때 우리 집에서 다 도와줬잖아. 근데 집 한 채 정도는 내가 해드리는 게 도리지. 그건 아니지. 우리 엄마한테 돈 안 갚을 거야? 당신이 이 집 금액의 반은 우리 엄마한테 갚겠다고 했잖아.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의로 바꾼 거고.
솔직히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걸로 갚고 말고 할 게 어딨어. 그리고 5년 동안 장모님이 돈 갚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제 와서 갚는 것도 웃기잖아? 저는 이제 와서 돈을 갚지 않으려는 남편의 태도가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당신 부담 주기 싫어서 그동안 엄마가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잖아. 그걸 당신 마음대로 해석하면 어떡해? 그리고 당신이 먼저 한 약속을 왜 어겨? 장모님은 건물도 갖고 계시고 여유가 있으시잖아. 우리가 그 돈 안 드린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신이 먼저 돈 갚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의로 하게 된 거잖아. 당신은 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몰랐는데 되게 계산적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집 명의가 공동명의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알아서 처분한다고 문제될 건 없어. 그리고 장모님도 생활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왜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데 그걸 갖고 나를 계산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건 아니지. 당신이야말로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공동명의면 처분을 하더라도 내 동의도 필요한 거 아니야? 남편이 하자고 하면 그렇구나 하고 좀 따라와. 그동안 내가 병원하면서 돈 벌어다 준 건 생각 안 해? 장모님이 나 개원할 때 뭐 도와준 거 있어? 개원하는데 우리 엄마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그래서 같이 살라고 집도 해줬잖아. 그런데 당신이 집값 갚겠다면서 공동명의로 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돈 벌고 싶어 했는데 당신이 반대해서 일 안 하고 지낸 거잖아. 됐어. 나는 개원할 때 나 도와준 우리 집에 집 한 채는 꼭 해줘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의 말은 황당하기만 했어요. 집값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이걸로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연락을 자주 하지 않던 아버지를 찾게 됐죠. 엄마와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엄마와 이혼하고 저와도 연락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꽤 따르고 좋아했었기에 엄마한테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와 1년에 2-3번은 연락을 하고 지냈죠. 아버지는 지금 대검찰청 청사 미화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청소부예요. 아직 65세가 안 되셔서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시죠. 비록 청소부 일이지만 아버지는 환경관리사라는 직함으로 시험까지 보고 당당하게 합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남편이나 시댁에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상견례 자리에도 올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랬죠. 엄마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던 터라 얘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너나 우리 식구들 어려운 일 생기면 꼭 아버지한테 말해줘라. 내가 평생 너희 학비 한 번 대준 적은 없지만 힘 닿는 한 뭐든 도와줄 거야. 그런데 청소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대검찰청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청소일 하면서 고향 후배를 만났는데 검사가 됐더라고. 나한테 혹여나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너랑 네 엄마 생각나더라. 아버지와 그렇게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지는 바로 다음날 그 후배 검사님이랑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그 검사님이 아버지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저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본 거였죠. 방법이 있을 거라고 하더구나. 검사님이 너랑 직접 얘기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통화해봐. 연락처 줄게. 그런데 아버지는 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검사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주셨어요. 저는 큰 기대가 없다가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더라고요. 병원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검찰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만 돌아도 환자가 떨어질 수 있으니 검찰 조사 받고 싶지 않으면 원래의 약속 그대로 이행하라고 얘기해봐요. 협박이 될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얘기가 통하긴 할 겁니다. 일 크게 키울 필요 없이 그 정도로 잘 해결될 수 있어요. 검사님의 제안대로 저는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아버지 얘기한 적 없지? 우리 아버지 청소부로 일하고 계셔. 대검찰청 환경미화 하시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고향 후배를 만나셨대. 근데 그 후배가 검사가 되셨다더라? 환경미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장인어른 후배가 검사인 거 자랑하는 거야? 엄마한테 신혼집 받은 거 공동명의로 바꾸는 대신 당신이 집값을 엄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고 얘기를 했더니 해결책을 알려주시더라고. 당신 병원이 검찰 조사받은 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건데 그렇게 일 커지기 전에 그 전에 한 약속 지키라고. 당신도 병원 이미지 나빠지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웃긴 얘기하는 거 알지? 환경미화 하신 아버지가 검사랑 아는 사이다. 그것도 대검찰청 검사랑. 근데 그 검사가 청소부 말만 듣고 검찰 조사라도 해준다고 그러디? 아니, 장인어른이 검사인 것도 아니고 장인어른의 고향 후배가 검사인 걸로 나 겁주려고 하는 거야? 소설을 써라. 애초에 장인어른이 검사랑 아는 사이라는 것도 전부 지어낸 얘기지?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청소부인 저희 아버지가 검사랑 아는 사이일 리 없다면서 웃기까지 하는데 적당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내 말이 정말 다 거짓말 같아? 내가 오죽하면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내는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겠어. 내가 겨우 얘기 지어내서 당신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집 준다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도 그렇지. 장인어른이 검사랑 아는 사이인데 검사가 무슨 조사를 해준다고 했다는 말은 좀 어이가 없다. 그래, 어디 조사해보라고 해.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검사가 청소부 말만 듣고 도와주겠다고 나서겠냐. 솔직히 검사가 청소부를 뭐 쳐다나 보겠어? 남편은 제 말이 우습다는 듯 계속해서 비웃더군요. 당신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해? 지금 그 말 우리 아버지 비웃는 것처럼 들려. 비웃는 거 맞아. 당신 솔직히 청소부 아버지 둔 게 자랑이라고 할 수 있어? 그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청소부가 뭐야, 청소부가? 남편이 이제는 제 아버지를 대놓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당하게 일해서 돈 벌고 계시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야? 우리 아버지 거기 시험까지 보고 당당하게 합격하고 일하시는 거야.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야 돼? 당신 그 생각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선 아버지가 청소부란 말 하지 마. 솔직히 내 입장에선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알까봐 괜히 걱정되는 일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왜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인 걸 어디 가서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솔직히 그렇잖아. 당신도 원장 사모인데 사모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하면 안 어울리잖아. 수준에 안 맞는 느낌이라고. 내 동기 와이프 중에도 찾아보기 힘들 거야. 솔직히 내 동기들 여자 쪽 집안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나는 그 정도 수준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달라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 창피하니까 그동안 얘기 안 한 거 아니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배경을 따지고 수준이 어쩌고 하는 말을 너무나 거리낌 없이 하는데 듣기 거북했어요. 당신은 내 배경이 그렇게 부끄러워? 그럼 나랑 결혼은 대체 왜 했어? 당신도 배경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냐고. 장인 어른이라는 분이 청소부일 줄 내가 알았냐? 그건 그냥 넘어가 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집 문제로 나한테 얘기 꺼내지 마.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게 무슨 저희 약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거랑 집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데? 집값 우리 엄마한테 주기로 한 건 미리 약속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로 일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뭐가 그렇게 창피하다는 거고?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가 3개 필요하단 말 알지? 집 열쇠, 차 열쇠, 병원 열쇠. 솔직히 처가에서 나한테 그 정도도 해주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집값을 정말로 받으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 심보지. 장모님이나 당신이나 내가 집만 받고 당신이랑 결혼해준 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애초에 그 집을 저희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집 하나 해준 것만으로도 많이 봐준 거라며 고마워하라는데 평소에는 몰랐던 남편의 진짜 속마음을 처음으로 듣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의 그런 생각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괘씸하기까지 했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는 놈이랑 결혼을 한 건지 저 스스로도 미울 정도였어요. 도둑놈은 누가 도둑놈이라는 건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집 가로채려고 한 당신이 도둑놈 아니야? 그리고 뭐 열쇠 3개? 넌 그런 거 생각했으면 나랑 결혼하면 안 됐지. 나는 너 하나 좋아서 결혼한 거지 네 배경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아쉬웠어? 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 적당히 해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무식해서 더 말하기 싫으니까 집 얘긴 다시 꺼내지 마. 나도 많이 참고 살고 있는 거니까. 나도 종종 차라리 같은 의사랑 결혼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해. 당신이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나 많이 참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저를 아주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집값을 돌려줄 생각은커녕 저와 친정엄마에게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도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집안 좋은 여자랑 결혼하는 동기를 보면서 많이 부러웠나 봐요. 그렇게 남들 부러워하고 저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면 대체 저랑 결혼은 왜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정말 싫어졌고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이대로 집을 시모에게 빼앗기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검사님께 연락을 해서 남편이 검사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고 오히려 조사해보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친구 참. 처음 약속한 것만 잘 지켰으면 됐는데 일을 크게 만드네. 그럼 제가 겁 좀 줄까요? 직권 남용이 되지 않는 선에서 겁 주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듣다 보니 어이없고 열도 좀 받는데요. 그 병원에 같이 한번 가죠. 검사님과 저는 날을 잡아서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죠. 제가 낯선 사람과 병원에 나타나자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누구시죠?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진료를 보러 온 것 같진 않으신데요. 네, 진료나 보려고 온 건 아닙니다. 대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요즘도 과잉 진료가 문제가 되는 병원들이 많아서요. 혹시나 싶어 와봤습니다. 검사님은 검사 신분증까지 보여주시면서 아주 딱딱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래도 내 말이 거짓말 같냐 하는 얼굴로 바라봤죠. 남편은 대검찰청이라는 말에 눈이 동그래졌고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저 동네의 작은 의원이고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는 환자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진료나 검사를 권한 적이 전혀 없고요. 대기하고 있던 몇몇 환자들끼리 수군대는 모습에 남편은 당황해서 재빨리 해명하더라고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는데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다면 문제될 건 없겠네요. 과잉 진료가 있다고 해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벌금으로 가볍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속이라뇨? 그리고 저희가 과잉 진료를 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에 남편이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그렇다고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내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구속이니 조사니 하는 단어가 나오자 환자들이 동요하더라고요. 그저 그 단어들이 언급됐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을 조성하기엔 충분했죠. 남편은 얼른 상황을 무마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저희 진료에 방해가 되니 이만 가주세요. 오늘 무슨 의미로 여기 오신 줄도 알겠고 저희 가정일은 제가 원만히 해결할 테니 안심하시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치 빠른 남편이 집 얘기를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은 검사님의 팔을 붙잡고 애원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동네 의원이니 소문이라도 날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검사님은 이 정도면 되겠다며 저에게 눈짓으로 물으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은 해야 했지만 남편이 하는 병원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기에 저도 일단은 여기서 멈추자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검사님을 모시고 병원에서 나왔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 시간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늘 그 일 뭐야? 그 검사 우리 병원에 다시는 데려오지 마. 아까 환자들 동요하고 나도 너무 당황스러웠어. 어떻게 남편 병원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겁을 줘? 이제는 내 말 믿어?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니까 검사랑 아는 사이라는 거 믿지도 않았잖아. 한번 해보라며. 그래서 보여준 건데 뭐 잘못됐어? 믿어. 난 설마 했는데 당신이 말한 거 전부 사실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병원에 그런 식으로 검사 데리고 찾아오지 마.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짓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 집 아직도 어머님한테 드릴 생각이야?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었나? 그래, 생각 바뀌었어. 장모님한테 드려야 할 돈도 있는데 내가 이 집을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줘? 내가 장모님한테 돈 갚겠다고 했잖아.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별짓을 다 하고 있어. 그렇게 간단한 일을 대체 왜 고집을 부려서 안 주려고 했던 거야? 나랑 우리 엄마가 만만해 보이디? 그만 좀 하라고. 당신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은데 오늘 검사 데리고 온 지 생각하면 진짜 열받거든? 그러니까 진짜 적당히 해.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시끄러우니까 가만히 있어. 남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랫사람을 혼내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한테 말대꾸하지 말라면서 시끄럽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열이 받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저한테 한 방 먹은 게 그렇게 분에 안 풀리나 보다 했죠. 내가 네 아랫사람으로 보여? 네가 의사인 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 너는 네 와이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좋은 대접 받기를 원해? 나라고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남편에게 살벌하게 물었어요. 네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데 왜 자꾸 따지냐고. 엄마한테 이 집 못 준다고 얘기할게. 나 오늘 일로 동네에 안 좋은 소문 날까봐 머리 복잡하니까 오늘 이만 하자. 남편은 평소답지 않은 저의 태도에 놀랐는지 수그러든 기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남편이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사정이 생겨서 우리 살던 집 주기로 한 거 안 될 것 같아.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니까. 뭐하러 우리 집까지 와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됐다는데 왜 그래 정말. 남편은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모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가 씩씩대며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갑자기 집을 안 주겠다니. 왜? 얘가 안 된다고 하던?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남편에게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잖아. 그만 좀 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남편은 시모의 행동이 저를 자극할까봐 잔뜩 걱정하는 얼굴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말렸지만 시모가 거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었죠. 너 개원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야? 우리 집에서 있는 돈 다 끌어다가 도와줬는데 집 하나를 못 해줘? 내가 너 의사 만들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어머니, 그 집 애초에 저희 친정엄마가 사주신 집이에요. 아들한테 받고 싶은 게 있으시면 아들이 돈 좀 더 벌면 그때 요구하세요. 야, 이 집 명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엄마가 준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의사 남편 뒀는데 집 하나 갖고 이 난리를 쳐? 네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아들 만난 거 로또보다 더 큰 횡재 아니야? 대체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갑자기 집을 안 준다고 하게 만들어? 지주제의 원장 사모도 감지덕지지 어디서 집까지 챙기려고 해? 시모는 집을 못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약이 바짝 올라서 저한테 막말을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왜 이 집에 욕심을 내세요? 남편이 의사라고 어머님한테 집을 드려야 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공동명의로 바꾸라고 그 난리를 치셨던 거예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집부터 바쳤어야지. 의사 남편 얻은 거 감사한 줄 모르고. 시모는 아들이 의사인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그만해. 괜히 자극하지 말라고. 애초에 우리 집도 아니었잖아. 나 돈 많이 벌고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엄마 집 해줄게. 아,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제가 검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찾아갔던 게 생각난 남편은 시모를 말리더라고요. 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기는 거야? 너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 마누라 때문에 엄마한테 한 약속을 어겨? 시모는 말리는 남편에게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이 왜 저를 무서워하는지 말씀드려요. 저희 아버지가요, 대검찰청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고향 후배를 만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가 된 후배가 뭐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 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님이 저랑 직접 남편 병원을 찾아갔었어요. 혹시 과잉 진료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남편 병원도 동네 장사인 거 아시죠? 병원에 검사가 들락날락 하는 거 보이면 어머님이 재산 털어서 개원한 그 병원 어떻게 될까요? 아니, 너 지금 우리 협박이라도 하는 거냐? 병원이 망하기라도 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 너 그 검사 병원에 데리고 나타난 게 어디 잘한 짓이냐? 얘 병원 잘못되면 너도 잘못되는 거야. 저는 걱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드님 병원 망하게 해드려요? 망하는 꼴 꼭 봐야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시모가 찍소리 한 번에 못하더라고요. 얼굴만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데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같이 살 생각이 없다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 엄마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럼 내가 그 꼴을 당하고도 너랑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냐? 네 수준에 안 맞는 여자라며. 그래서 헤어져 주겠다는데 왜? 그건 또 싫어? 우리가 왜 헤어져? 집도 장모님한테 돌려드리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이번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았거든. 그 꼴을 다 보이고도 나랑 계속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라. 네가 아무리 의사라도 너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놈이랑 계속 살 생각은 없어. 인성이 그지 같은데 의사면 무슨 소용이야? 나도 화나서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 집도 돌려준다고. 엄마한테도 내가 집 못 준다고 말하는 거 다 들었잖아. 집 돌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어디서 그걸로 생색을 내려고 해? 이번 일로 네가 어떤 놈인지 똑바로 알았으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당신 정말 말 안 통하는 사람처럼 왜 이래? 이렇게 극단적이고 무식하게 굴 거야? 극단적이고 무식하게 굴러온 건 너랑 네 엄마지. 내가 그동안 너랑 참고 살아온 보답이 이거냐? 나 솔직히 너 만나서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뭐가 그렇게 답답했다는 건데? 너 솔직히 나 만나고 인생 좋아진 거 아니야? 착각 좀 하지 마. 네가 날 걷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재수 없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해.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난 이런 상태로 얘기하는 거 싫어. 그래봐야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이혼을 하겠다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혼집 명의가 친정엄마의 것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모를 일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요.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로 이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덜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일단은 이혼 소송까지 가겠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는 큰 자극이 될 테니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이혼 소송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다라는 걸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합의 이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혼 서류를 내밀기 전에 남편이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칠까봐
검사님이 동문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면서 소개해준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상담도 받은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우리가 좀 다퉜다고 이혼을 해? 나도 잘못한 거 인정해. 하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나를 극단적으로 만든 건 너야. 너 우리 아버지 창피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너 어디 내놓기 창피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말 막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헤어질 이유는 전혀 없잖아. 지금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혼 서류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잔말 말고 사인해. 난 못해. 내가 말이 좀 심한 적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니야. 난 싫으니까 그 서류 집어쳐. 지금은 좋은 말로 하는데 한 번만 더 서류 내밀었다간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나야말로 이혼 서류에 사인 안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또 검사님 불러서 병원 찾아가줘? 동네 병원에 검사 들락날락거린다고 소문나게 해줄까? 아니면 이혼 소송이라도 해서 진흙탕 싸움 한번 만들어봐? 병원 이미지 망가지는 거 보기 싫으면 이혼해.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독한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병원은 안 건드는 거야? 당신 약속할 수 있어? 너랑 이혼하면 네 병원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도 없어. 내가 자꾸 관심 갖는 게 싫으면 당장 사인해. 남편은 마지못해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제 눈엔 그저 가식으로 보였어요. 병원 어떻게 될까봐 무서워서 얼른 사인한 주제에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본다고 제가 마음이 약해지겠어요. 난 당신 정말 사랑했어. 솔직히 더 수준 높은 여자 만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당신 사랑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사람 갖고 수준이 어쩌고 하는 소리 좀 하지 마. 진짜 없어 보여. 난 네가 우리 엄마가 해준 집 꿀꺽하려고 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용서가 안 돼. 네 엄마랑 짜고 우리 엄마가 준 집 얼렁뚱땅 가지려고 한 거 생각하면 그냥 네가 어떤 놈인지 알 것 같아. 그거야말로 네 수준 보여주는 행동이었어. 그래서 내가 너 버리는 거야. 그건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근데 이혼은 정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쉽게 이혼할 것 같으면 나 결혼도 안 했어. 나도 애초에 네가 이런 놈인 줄 진작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는 거니까 딴소리 말고 이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다행히 이혼 소송까진 필요가 없어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까진 가지 않았죠.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은 팔아버렸고요. 결혼 전처럼 저는 다시 엄마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검사님을 찾아갔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바쁘신 와중에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혼도 했고 덕분에 잘 정리가 돼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어요. 이혼한 걸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잘 해결됐다니 그건 다행이에요. 이혼한 건 저에게 정말 잘 된 일이에요. 검사님이 한번 병원에 같이 가주셨던 덕분에 이혼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합의 이혼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고 무시하시지 않고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해요. 에이,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게 어딨어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고향 선배님인데 내가 그렇게 모실 수야 있나.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검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희 아버지가 청소부라 창피하다던 전 남편의 말이 생각나면서 이혼하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나중에라도 제가 검사님을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아버님한테 얘기 들어보니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라고 하던데. 공부 더 해볼 생각은 없어요? 아직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사님의 공부를 더 해보는 건 어떻냐는 물음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엄마도 공부를 더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시더라고요. 돈은 엄마가 벌잖아. 너는 공부를 해봐. 공부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찾고 있어요. 제 나이에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공부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사라지더라고요. 40대 나이에 꿈을 찾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소식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언니, 전 남편 요즘 병원이 많이 어려운가 봐. 동네에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수입이 엄청 줄었대. 그냥 간단히 진료만 보러 온 사람한테 자꾸 이런저런 검사도 요구하고 무슨 주사 맞으라고 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안 좋게 났다나 봐. 근데 개원에서 원장 타이틀 달고 돈맛 좀 봐가지고 다시 페이닥턴 하기 싫다고 그랬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몰라?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잘 살든 말든 그 사람 얘기라면 듣고 싶지도 않다. 게다가 같은 진료 과목이 있는 더 큰 병원이 근처에 생겼나 봐. 그래서 환자도 떨어지고 뭐 계속 악순환이지 뭐. 전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돈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요. 아니, 어쩌면 전부터 그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비급여를 자꾸 권하는 병원이라고 소문나서 환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같은 진료 과목 병원이 근처에 생겨서 환자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 힘들다고 하고요. 너희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이러다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루는 잊고 있던 전시모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간절한 목소리로 다시 합칠 것을 얘기하는데 듣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연락하셔서 다짜고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네요. 개원한다고 돈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사돈이 그래도 돈도 있으시고 너도 지금쯤은 이혼한 거 후회하고 있을 거 아니니? 전시모의 착각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잘 지내는데 제가 이혼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일단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저 이혼한 거 후회 안 해요. 지금처럼 좋았던 적이 없는데 후회는 무슨 후회예요? 그리고 그 사람 병원이 안 되는데 제가 왜 도와줘야 해요? 다시 합칠 생각도 없지만 경제적인 도움 때문에 합치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마지못해 사인한 거 많이 후회하고 있어. 다시 합치고 싶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 좋았던 것도 많을 텐데 꼭 헤어져야겠니? 전 남편은 자존심 때문에 저에게 직접 연락은 못하고 자기 엄마를 시켜서 저한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행동마저도 치사하고 찌질해 보였죠. 다 끝난 얘기하고 계시네요. 전 지금이 좋아요. 이런 얘긴 듣고 싶지도 않네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태도에 전시모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다시는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망했던 말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아서 지인에게도 그 사람 소식 전해주지 말라고 해뒀어요. 전 남편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 관심 밖이었거든요. 지인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제 공부에 열중하면서 지내고 있죠. 저는 5년의 결혼 생활과 이혼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그걸 굳이 경험하지 않고 배웠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결혼할 때 남자 조건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인성이 나쁘면 그 조건 다 필요 없더라고요. 결국엔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는 이걸 깨닫는데 참 오래 걸린 것 같네요. 이제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고 있어요. 전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 일을 하지 않은 5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이하영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 한 번쯤은 가족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반려자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자로부터 엄청난 배신과 상처를 받았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서 저는 물론 저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얘기를 여기서 털어놓으려고 해요. 저는 돌싱이에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길 일도 아니죠. 저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뒤 이혼 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 남편에게 온팡 당해서일까요?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거라 다짐하면서 일만 하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찾아왔어요. 예고도 없이 불쑥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랑은 교통사고와도 같은 거라고요. 정말로 제가 그랬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비 남편과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예비 남편은 같은 회사, 그러니까 아빠 회사의 직원이죠. 예비 남편은 싱글인데다가 나이는 저보다 4살이나 적은 연하남이죠. 제 입장에서는 땡 잡았지만 예비 남편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를 한 거죠. 이혼녀의 연상녀의. 예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전 고민이 많았어요. 이혼녀가 양심도 없이 초혼에다가 그것도 연하남을 꿰차다니. 이거 완전 도둑놈 신부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예비 남편의 생각은 저와 많이 달랐어요. 아니, 남녀가 만나는데 스파크가 중요하지 주민등록 초본 까고 만나? 난 그런 거 일체 상관없어. 하면서 저에게 적극 대시를 했죠. 저는 예비 남편의 매력에 끔뻑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비 남편과 교제 중이라고요.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 아빠는 조금 당황하는 눈치셨어요. 예비 남편이 연하의 초혼이니까요. 그러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고는 엄청 기뻐해 주셨어요. 예비 남편은 입사 이후 줄곧 사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남편에 대해 더욱 신뢰를 하셨죠. 그 친구와 사귄다고? 우리 딸 보는 눈이 아빠랑 비슷한가 보네. 내 눈에 비친 그 친구는 인성도 바르고 무엇보다도 일을 잘해. 그리고 매사 패기가 넘치고 적당한 야욕이 있어서 난 마음에 들더라고. 아빠의 칭찬에 힘입어 저는 예비 남편과 더욱 잘 지내고 있었죠. 예비 남편은 일머리가 좋아서 회사에서는 아빠와 척척 죽이 잘 맞았고 테니스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빠와 예비 남편은 주말이면 테니스를 치러 다녔죠. 주변 사람들이 아들이냐고 할 정도로 두 사람은 붙어 다니더군요. 그렇게 저랑 예비 남편이 사귄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비 남편과 아빠가 일에 있어서 부딪히며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상 나눈 의견 차이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급기야 예비 남편이 회사를 나가겠다고 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두 사람 가운데 낀 저는 예비 남편의 편을 들 수도 아빠의 편을 들 수도 없이 곤란했어요. 예비 남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고 아빠는 기가 막혀 했어요. 젊은 패기보다는 안정이 우선이야. 내 경험상 보면 말이야.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보폭을 맞춰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더라. 그게 느린 게 아니라 사실 빠른 거더라고. 천천히 가자. 나는 그동안 우리 회사를 그런 신념으로 지켜왔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무조건 앞서가려고만 했어요. 저는 아빠의 편이 아니라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예비 남편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예비 남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난 대표님을 장인으로선 존경하지만 내가 모시는 대표님으로서는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더 이상은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 난 날 알아봐주는 회사로 가겠어. 예비 남편은 기어이 회사를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리고 회사도 더 이상 예비 남편을 잡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아빠와 관계가 틀어진 것과 별개로 저와의 연인 관계는 계속 이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살림을 먼저 차렸어야 했어요. 본래는 결혼식을 올린 후에 살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하필 전염병이 유행하던 시기라서 그때 신혼부부들이 그렇듯 저희 커플도 결혼식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동거를 먼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 사람과 결혼할 거라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식을 올리기도 전 동거부터 시작할 수 있었죠. 동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집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신혼집 매물로 제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나왔는데 결혼식을 미뤘다는 이유로 그 집을 포기하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하고 먼저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던 거였죠. 부모님은 아무래도 제가 재혼이라서 동거부터 하는 게 남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지만 제 결심이 너무 굳건해서 결국 백기를 드셨죠. 그렇게 저희 커플은 동거를 시작했고 예비 남편은 아빠 회사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사 직종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한 예비 남편은 좋아 보였어요. 얼굴이 늘 밝았고 무척이나 바빠 보였죠. 여기까지는 안심이 됐는데 조금씩 예비 남편의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예비 남편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제 얼굴 한 번을 보지 않고 서재로 쏙 들어가고 주말엔 평일에 너무 힘들었다며 잠만 자려고 하고요. 아빠 회사에 다닐 땐 당연히 그러지 않았죠.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캠핑을 갔었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맛집을 다녔어요. 영화며 맛집이며 모든 걸 다 예비 남편이 조사를 하고 예약을 하고 저는 그저 예비 남편을 따라다니기만 했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변해버린 예비 남편을 보고 있으려니 속이 터지더군요. 게다가 주말에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더라고요. 전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예비 남편이 일을 좋아하고 일 때문에 저에게 소홀한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평소와 다르게 기분 좋은 얼굴로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회사에서 임원 될 것 같아. 저는 남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뭐? 당신이? 임원을? 1년도 안 된 신입 평사원이 임원직으로 점프를 한다고? 에이,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신입 그런 게 뭐 중요해. 능력과 성과가 중요하지. 전염병 유행으로 힘든 시기에도 회사 신제품 개발과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한 공을 인정받아서 임원직 물망에 오른 거야. 아, 임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 명 가운데 후보로 오른 거라고? 그럼 그렇지. 후보엔 오를 순 있지. 그러자 남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니, 거의 확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아무리 신제품을 개발하고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한 직원이더라도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직원에게 임원 자리를 준다고요? 재직기간도 재직기간이지만 자기 나이가 아직 39살이잖아. 임원하기엔 어린 편이지. 나도 알아. 회사도 잘 알고. 내가 임원이 되면 이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기록될걸? 하면서 우쭐해하는 거예요. 평소 경솔함이 있는 남편이 조금은 걱정이 돼서 저는 돌려서 말을 했어요. 자기가 임원하게 되면 직원들 반발은 없을까? 반발은 무슨 반발. 중소기업에서는 능력 좋으면 간혹 나처럼 30대에 이사 달고 전무 다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고 보면 나 어린 것도 아니다. 내년에 40대잖아. 30대 임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비 남편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도 같고 저는 그저 신기하면서 넘어갔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정말로 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전염병이 주춤해지자 격리 의무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들이 조금씩 해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업무도 조금 느슨해진 터라 저는 이제 슬슬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예식장 스케줄과 신혼여행 스케줄을 미리 뽑아놓고 예비 남편의 일정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요. 때마침 몇 달째 잠잠하던 예비시댁 단톡방에 카톡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카톡에 울려 메시지를 확인해보니 예비 시누이가 글을 올렸더군요. 내용을 보니 다시 한번 의진이 오빠 승진 기념 잔치 공지합니다. 금요일 퇴근들 하고 소갈비집으로 저녁 7시까지 와주세요 라며 식당 링크를 첨부했더군요. 이 소갈비집은 저도 잘 아는 식당이죠. 부모님 집에서 가깝고 칠순잔치나 돌잔치를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니까요. 링크를 열어서 식당을 확인해 보니 그 식당이 맞더군요. 저는 바로 예비시댁 단톡방에 톡을 보냈어요. 우리 남편 승진 기념 잔치예요? 그러자 예비 시누이가 바로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여보세요도 없이 다짜고짜 예비 시누이 하는 말이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오빠 승진 잔치 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 함께 하기로 한 거요. 저는 예비 시누이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순진하게 아는 대로 답을 했죠. 네, 이 사람이 아직 나한테 얘기 안 하던데요? 이 사람 퇴근하고 오면 물어볼게요. 하고 기분이 영 좋지 않아서 예비 시누이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비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어요. 가족들이랑 승진기념 파티 약속 잡아놓고 왜 나한텐 얘기 안 한 거야? 잊은 거야?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어찌됐건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예비 남편이 은근 제 눈길을 피하면서 그러더군요. 설마 일부러 안 했겠냐? 깜빡 잊은 거지.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미리 말해야 하나? 오늘은 퇴근하고 와서 얘기하려고 했어. 당신 금요일 밤에 특별한 약속 안 잡잖아. 내일 약속 없지? 그치. 봐, 내가 다 알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예비 남편이 아주 귀찮다는 듯 아주 속이 훤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생각 중인데 더 화가 날 소리를 한마디 던지더군요. 바쁘면 꼭 올 필요 없어. 그리고 당신 시댁 식구들 편치 않아 하잖아. 승진 기념 잔치는 우리 둘만 해도 되잖아. 그럴까? 내가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장소 잡아볼까? 이 말을 하는 예비 남편의 눈빛이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했어요. 넌 안 와도 돼. 그래서 말 안 한 거야. 라고요. 기분이 정말 더러웠지만 저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도 보고 당신 승진도 축하하고 당연히 가야지. 내가 빠지면 돼? 나 주인공인 당신 마누라야. 꼭 참석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는 예비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봤죠. 이게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예비 남편이 고의로 제게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로 제가 예비 남편과 대화를 해서 그런 걸까요? 제 말에 예비 남편의 눈빛이 변하더군요. 아주 정색을 하더군요. 이 더러운 기분을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돌아왔죠. 하필 저는 그날 꼭 해결하고 퇴근해야 할 일이 생겨서 조금 늦게 축하 자리에 도착을 했죠. 식당에 도착해 가족들이 모여있는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웃으며 말을 했어요. 죄송해요. 오늘까지 꼭 처리하고 와야 할 서류가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제 말에 예비 시댁 식구들 아무도 대꾸가 없었어요. 분명 제가 룸 밖에서 예비 시댁 식구들의 화기애애한 웃음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죠. 제가 룸에 들어서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더군요. 제 표정이 정말 굳어버렸어요. 제 인사말에 아무도 대꾸해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황당한 건 제 자리를 마련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예비 남편이면 그 옆자리는 당연히 제 자리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늦는다는 문자까지 예비시댁 단톡방에 보냈는데 그랬다면 제 자리를 비워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앉은 자리는 문 앞이었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어서 오세요 소리도 안 했을 뿐더러 식사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예비 남편조차도 어서와 소리는 물론
눈길 한번 저에게 주질 않더군요. 저는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소갈비를 뜯는데 맛있는 고기를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문득 내가 시댁 식구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곰곰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실수한 건 없는 것 같았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원래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한테 되게 친절했는데 갑자기 변해버려서 제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예비 신우의 남편이 이비인후과 개인병원 의사인데 코로나 덕분에 병원이 아주 잘 됐죠. 그 덕분에 예비 신우의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 생신에 명품 가방을 선물해 주었죠. 명품백을 선물 받은 예비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리시더군요. 아유, 우리 사회는 어쩜 장모님 취향까지 잘도 알까. 그렇잖아도 우리 개원 중에 한 명이 이 가방 샀길래 가지고 싶었는데. 장모님도 참 가지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이 하나밖에 없는 사위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장모님, 아마 이 가방을 드신 분들 중에 우리 장모님이 제일 멋있을 겁니다. 예비 신우의 남편이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길래 옆에 있던 저도 덩달아 말을 보탰죠. 맞아요, 어머니. 명품 가방 드시니까 꼭 기부인 같으세요. 했더니만 예비 시어머니 눈꼬리가 이마까지 올라가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 어디다 숟가락을 올려? 네가 뭘 안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도 언제 한번 이런 선물 나한테 해봐. 하시면서 제가 명품 가방을 보지도 못하게 예비 시어머니는 방향을 틀어버리더군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너무 황당하고 무안해서 저는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죠. 예비 남편이 엄마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예비 시댁을 갔는데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저에게는 왔냐 소리도 하지 않고서는 예비 남편만 반갑게 맞이하고서는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며 웃고 저는 완전 유령 취급을 하더군요. 그러다 우연찮게 거실에 틀어놓은 텔레비전에서 주말 연속극이 나오는데 극 중에서 주인공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장면이 나오자 예비 시누이가 깔깔거리면서 한다는 말이 아, 저 드라마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우리 집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 없는 사람 한 명 있잖아. 예비 시누이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면서 맞네 그러네 하는 겁니다. 저거 저 들으라고 한 소리인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이 얄미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 등을 툭 치면서 그러더군요. 너 말이야 넌 어찌 그렇게 눈치가 없어? 네 나이 되면 눈치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이 말에 너무나 열이 받아서 큰 소리로 맞받아쳤죠. 네, 눈치 없는 저는 가겠습니다. 눈치 있는 분들끼리 재미나게 노세요. 하고 가려고 일어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잡더군요. 얘는 농담이지 농담. 넌 어떻게 돼 내가 유머를 못 알아듣니? 그렇게 여자가 뻣뻣해서야 원. 하면서 저를 잡는 거예요. 예비 시누이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그래. 세훈이는 다 좋은데 유머가 없는 게 흠이야. 매사 너무 진지해. 그게 장난이지 언니가 정말 눈치가 없다면서 대놓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앞뒤가 꽉 막혔다니까. 유연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저를 들었다 놨다 가지고 놀더군요. 생각을 더듬어 보니 그 즈음이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만 소외된 분위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아빠 회사에서 남편이 퇴사를 하고 새 직장에 들어갈 즈음이었어요. 혼자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이 결혼 엎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제 귀에 예비 시누이 남편이 하는 말이 들렸어요. 이제 이 차로 옮길까요? 이 차는 제가 쏘겠습니다. 장모님 노래방 좋아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장모님 노래가 듣고 싶습니다. 주섬주섬 가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전 생각에 잠겼어요. 이 차에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조용히 빠져야 하나.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일어서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후려치면서 너는 참 눈치가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어안이 벙벙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맞받아쳐야 할지 몰라 멍하니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작정을 하고 저에게 말을 쏟아내더군요. 원래는 이 자리에 너 초대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제가 실수로 너 있는 단톡방에 톡을 보내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눈치 못 챈 거야? 감이 안 와? 아니, 넌 어떻게 가족들 모이는 자리에 생뚱맞게 남이 끼어들 생각을 해?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 성질을 돋구더군요. 뭐라고요? 생뚱맞게요? 남이요? 참, 어이가 없네요. 라고 당당히 말하고 한마디 더 내뱉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예비 남편이 예비 시누이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저 사람 있는 단톡방에 톡 잘못 보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온팡 다 뒤집어 쓰고. 가족 모임 있는데 자기한테만 말 안 했다고.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 줄 아냐? 앞으로는 잘 좀 보고 보내. 그게 뭐라고 실수를 해서 분위기를 망쳐. 어떻게 제 면전에 대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애초에 예비 남편 승진 잔치에 저를 초대할 생각도 없었는데 예비 시누이의 실수로 제가 눈치 없이 이 자리에 온 게 되었더군요. 정말 예비 시어머니의 말대로 눈치껏 시댁 잔치에 빠졌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분위기를 망친 거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참을 이유도 없었어요. 저는 너무나 분해서 예비 시어머니 말에 꼬투리를 잡아버렸죠. 제가 또 누굽니까? 꼬리 한번 물어버리면 안 놔주는 스타일 아닙니까? 2판 4판. 저 이 결혼 안 해도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러버렸죠. 왜 제가 생뚱맞은 남이에요? 아직 정식적으로 예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어머니 며느리나 다름없죠. 어머니도 저보고 새아가 그러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말씀을 하시죠? 어머니 혹시 치매 있으세요? 제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갈까요? 명품백 사주는 자식보다는 병원에 모시고 가는 자식이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면서 얘가 지금 어디서 개수작이야? 왜? 무시당하기 싫으냐? 그래서 내가 나이 좀 들었다고 치매로 매도를 해? 아이고, 속 보인다, 속 보여. 이 말을 언제 할까? 내가 차일피일 미뤘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가 보다. 난 너 같은 새아가 둔 적 없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킬 생각 없어. 우리 아들 급에 맞는 새 여자 맞이할 거니까 당장 꺼져. 이혼녀 주제. 나이도 많은 년이 어디서 내 아들을 넘봐. 다시는 내 앞에 띄지 마라. 이젠 정말 눈치 좀 챙겨. 이걸 꼭 집어서 말해줘야 알겠니? 정말로 충격적이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예비 남편 하는 말이 엄마 말이 100번 1000번 맞아. 나도 이제 임원직 올라갔는데 너 같은 중고품이나 바라보면서 살 순 없지 않겠냐? 서류 깨끗한 초원에 이제 임원직까지 단 내가 뭐가 아쉬워서 새 제품 놔두고 중고품 사겠냐고. 그것도 나보다 더 늙은 너를 말이야. 예비 남편이 제 면전에 대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서의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예비 남편의 짐을 모두 싸서 현관 밖에 두었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늦게 들어온 예비 남편은 이 짐들 다 뭐야? 뭔 짓을 해놓은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답을 했죠. 글쎄, 모르겠어? 인제 보니 당신이란 사람은 잔머리는 잘 굴리는데 눈썰미는 참 없는 사람이네. 아직도 모르겠어? 이거 다 네 짐들이잖아. 이 집은 내가 해온 신혼집인데 넌 나랑 결혼 안 할 거라고 했으니까 나가야지. 당장 짐 빼는 게 맞지 않아? 제 말에 예비 남편이 코웃음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아쉬워할 줄 알았냐? 그래, 나가줄게.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바가. 이제 보니 참 똑똑하네. 라고 하며 차에 짐을 다 싣고 가버리더군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런 놈을 남편으로 맞이할 생각을 하며 사랑을 했다는 게 너무 후회스럽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 예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내용이 유치하더군요. 야, 근데 이거 말고 내 짐 또 있잖아. 그거 잘 정리해서 보내라. 아, 그리고 그릇들이랑 텔레비전도 내가 산 거니까 그것도 보내고. 안 보내면 너 절도죄로 신고한다. 이렇게요. 저는 저도 안 가져 이 모자란 놈아 하고 답장을 보냈죠. 예비 남편의 그 문자를 받고 저는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일들의 충격으로 며칠째 끙끙 앓아버렸죠. 분하고 억울해서요. 그동안 참고 산 게 억울해서요. 회사도 가지 못하고 저는 집에 누워 있었죠. 제가 결근을 한다는 말에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군요. 어디가 아파서 며칠째 결근이래? 병원은 가봤어? 혼자 가기 뭐하면 엄마가 같이 가줄까?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울먹이는 제 목소리에 엄마가 물으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냐고요? 솔직히 동거하던 예비 남편과 헤어졌노라고 부모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나름 고민만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뭐 언제 알아도 아실 건데 말이 나온 김에 하자 싶어서 저는 운을 뗐어요. 이참에 그냥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얘기해버렸죠. 저는 울면서 엄마, 나 파혼당했어. 그놈이 날 버렸어. 그놈 마음이 변했더라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부모님이 당장 제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고는 파혼당한 게 사실인지 재차 확인을 하시더군요. 엄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빠는 일을 가셨어요.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세상 무서운 걸 모르네. 아빠는 꼭 복수해 줄 테니 울지 말라고 저를 달래셨어요.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출근을 시작했죠. 아빠가 저를 대표실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아빠 하시는 말씀이 예비 남편, 아니 이제는 저의 전 예비 남편인 그 사람을 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을 걸 거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얘기인 줄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 기술을 유출했어요? 그 말씀이세요? 아빠는 제 말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전 예비 남편이 우리 회사 기술을 유출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빠는 전 예비 남편의 퇴사 직후부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더군요. 하지만 저를 위해 참으셨던 거였어요. 전 예비 남편은 이직을 하면서 저희 회사의 신기술인 기밀을 가지고 나갔더군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저희 회사의 신기술을 빼돌려 실적을 쌓은 뒤에 어린 나이에 임원 자리를 꿰찬 거였더라고요. 아빠는 관련 업계의 관련 뉴스나 소식들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기술이나 제품 발표에도 빼먹지 않고 참가하시죠. 그러니 남편 회사에서 선보인 신제품을 보고 한눈에 그 제품이 저희 회사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걸 알아채셨대요. 전 예비 남편은 저희 회사의 기술이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교묘한 수를 썼지만 아빠의 눈썰미를 속일 수가 없었죠. 아빠는 그 당시 거의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대요. 아빠가 그 인간 이하인 자식을 봐준 건 단 하나, 바로 딸인 저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아빠는 전 예비 남편에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파혼이 난 마당에 그 자식을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어졌죠. 남남이니까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울면서 파혼을 했다고 말한 다음 날부터 바로 저의 전 예비 남편이 기술을 유출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증거물 수집이 완벽하게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전 예비 남편을 나락으로 보낼 거라고 하시더군요.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저에게 얘기한 뒤에 외출 준비해라. 잠깐 아빠랑 어디 좀 가자꾸나 하시더군요. 저는 아빠를 따라 나섰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다름 아닌 전 예비 남편의 회사였어요. 저는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여긴 왜? 아빠는 제 물음에 답이 없으셨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빠를 따라 들어갔어요.
전 예비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실에 들어갔더니 대표가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시더군요. 아빠와 이 회사 대표는 두터운 친분은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대표 모임 같은 자리에서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적이 있어 안면은 익힌 사이라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더군요. 인사를 나누고 대표는 의아한 듯 아빠에게 묻더군요. 오늘 왜 본인을 보자고 했냐면서요. 아빠는 노골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셨어요. 이번에 대표님 회사에서 개발한 신기술 말입니다. 사실 그 기술은 저희 회사에서 단독 개발한 기술입니다. 이 회사에 정의진이라는 임원 있죠? 바로 그 직원이 도둑질한 겁니다. 저희 회사에 재직 당시 저희 회사의 기술을 훔쳐서 빼돌린 거죠. 이 회사 대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게 훔친 거라면 회사의 손실이 막대해지니까요. 대표는 그 계산까지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의진 임원이 저희 회사로 이직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기술을 전 회사에 있을 때 본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거라 우리 회사가 써도 문제가 없다고요. 그 증거까지도 우리에게 제시를 했고 저희는 나름 조사를 해보니 정의진 임원 말이 모두 사실이라서 기술을 특허낸 건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정의진 임원이 완벽한 거짓말을 위해 완벽한 세팅을 했더군요. 대표님이 속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불법입니다.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정의진 임원의 개인 문제가 아닌 회사 자체의 문제로 사건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아빠가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밀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대표실 문을 두드리더군요. 대표가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고 대표실에 들어선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의 전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이 따라 들어왔어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대표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오셔서는. 전 예비 남편의 표정은 급해 보였고 대표는 티내지 않고 차분히 말을 했어요. 급한 보고인가요? 아니면 손님 가신 후에 얘기하지? 내가 이분들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대표님. 보고건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꼭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어서 비서가 대표님과 지금 면담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꼭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전 예비 남편은 저와 아빠를 노려보더군요. 하여튼 눈치 한번 비상하게 빠른 놈이죠. 전 예비 남편은 아빠가 이 회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어떤 내용일지 뻔히 알기 때문에 선수를 치려고 온 거였어요. 저 인간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아니, 더 잘된 일 같은데요. 본인이 이 자리에 왔으니 같이 얘기를 하죠. 하면서 아빠는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들고 설명을 이어갔죠. 저희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한 뒤 출시 예정일로 잡았던 날짜랑 작업 과정, 그리고 개발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생생한 인터뷰 등을 보여주었죠. 아빠의 설명이 시작되자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면서 아니에요. 이분 말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모함이에요. 제가 이직해서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제가 따님과 결혼이 틀어지니까 저에게 그러시는 거라고요. 전 예비 남편의 변명에 아빠는 코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러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미셨죠. 전 예비 남편은 보안이 철저한 회사 컴퓨터의 핵심 기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복사해 유출했어요. 아빠는 전 예비 남편이 기술을 유출했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 예비 남편이 맡았던 프로젝트 서류들을 모두 다 확인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에게도 전 예비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렇잖아도 평소 전 예비 남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아빠에게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보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찝찝했으면서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전 예비 남편이 대표의 예비 사위임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괜히 대표한테 전 예비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어서 대표의 예비 사위를 음해하려고 했다고 낙인 찍힐 수도 있고, 회사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심하게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외장하드에 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을 복사한 게 유출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인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직원들은 모두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전 예비 남편이 회사의 기술을 외장하드에 유출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버렸죠. 그제야 전 예비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전 예비 남편은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자네 아버님이라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머리 좋은 사람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이치를 몰라서 물어? 고소 진행하겠네. 모든 업계들이 그렇듯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존재하고 상도덕이라는 게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상대의 기술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으니 지금 전 예비 남편이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전 예비 남편을 직원으로 받아줄까요? 아니죠. 당장 내치는 게 맞죠. 피해 보상까지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전 예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고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처벌을 받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들은 전 예비 시어머니와 전 예비 남편이 아빠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아빠는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회사 입구에서부터 그 인간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셨죠. 그런데도 두 모자는 대표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진상짓을 하더랍니다. 매일매일 회사 앞에 와서 대표님을 만나게 해달라는데 현관을 지키는 직원분들이 귀찮다고 하더군요. 그런 어느 날 아빠와 제가 외부 미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근처에 숨어있던 전 예비 남편과 전 예비 시어머니가 아빠와 제 앞에 나타나서는 애걸복걸 하더군요. 제발 부탁입니다. 고소 취하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아나가며 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들 충분히 반성했어요. 다들 실수 한 번씩은 하고 살잖아요.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을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아니, 누가 다니던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서 다른 회사로 가지고 갑니까? 그게 누구나 하는 실수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실수를 한 사람을 본 게 댁내 아들이 처음인데요. 그러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전 예비 남편이 저를 보고 웃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죠. 저 아세요? 누구시죠? 전 모르는 분들인데. 하고 빈정대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쏘아보았죠. 그런데 전 예비 시어머니가 나긋나긋한 눈빛과 말투로 저에게 그러더군요. 누구긴 누구니?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남편 될 사람이잖니. 능글맞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신 나간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예전에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눈치 없다고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죠. 정말 아주머니는 눈치가 너무 없으시네요. 아니, 제가 진짜 당신들을 몰라서 이러겠어요? 당신이 먼저 저한테 그랬잖아요. 저같이 눈치 없는 새아가 둔 적 없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제 시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남자가 무릎 꿇고 사정한다고 이 일이 해결될까요? 정말 눈치가 단히 1도 없으시네요. 게다가 염치까지 없으시고요. 하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하영아, 한 번만 용서해줘.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나 아버님과 그리고 아버님 회사에 목숨 바칠게. 평생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할게. 당신 알잖아. 나 이 일 잘하잖아. 당신도 인정하잖아. 그리고 내가 말이야,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될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면서 징징대더군요. 저는 전 예비 남편에게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뭐? 기가 막힌 기술을 우리 회사에 준다고? 그건 그 회사에서 훔친 거야? 일 없다. 우리 회사는 훔친 기술은 안 받아. 더러운 건 거래 안 해. 그러니까 그 훔친 기술은 다른 회사 가지고 가서 취직하셔.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자랑스럽게 임원직 달면 되겠네. 당신은 잘할 거야. 파이팅! 아니, 그런데 아빠가 저와 전 예비 남편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솔깃해하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시면서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왜 저러시지? 저는 생각했죠. 자네, 내일 그 기술 가지고 우리 회사로 날 찾아오게나. 무슨 기술인지 내가 봐야 알지. 그러자 전 예비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빠의 뒷모습에 대고 전 예비 남편은 감사합니다 하며 넙죽 절을 하더군요. 다음 날, 전 예비 남편이 대표실로 와서 아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기술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허겁지겁 브리핑을 하는 전 예비 남편의 모습은 똥마려 온 강아지 같았어요. 아빠와 저는 전 예비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킥킥거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예비 남편은 제 코가 석자라서 넙죽 엎드려서 설명을 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의 계략에 넘어가면 아빠도 저도 사람이 아니죠. 전 예비 남편의 설명에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그만하게. 더 들어볼 필요가 없네. 아주 쓰레기 같은 기술이구만. 그 자료들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길에 개나 줘버려. 아마 개도 안 물어갈걸? 저는 이 말에 아빠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전 예비 남편에게 말했어요. 방금 대표님 말씀 못 들으셨어요? 거지 같은 기술 설명 다 들었으니 꺼지세요. 그리고 가던 길에 그 자료들은 쓰레기통에나 버리세요. 아빠가 기술을 보여달라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온 전 예비 남편은 아빠와 제가 이렇게 나오자 당황해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빠에게 매달렸어요. 아버님, 한 번만 더 검토해 주세요. 정말이지 이거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엄청난 기술이라고요. 아빠가 전 예비 남편에게 신기술을 보여달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전 예비 남편이 보여준 자료와 저희 앞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아빠는 모두 녹음해뒀죠. 그리고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 예비 남편이 임원으로 있었던 회사에 전송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전 예비 남편이 방금 설명한 기술이 당신의 기술이 맞냐고요. 아빠의 생각이 맞았어요. 전 예비 남편이 브리핑한 기술은 전 회사에서 훔쳐온 기술이었어요. 아빠는 전 예비 남편이 한 번 정도는 자신에게 찾아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뭔가를 제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대표실 안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던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놈이 똥줄이 탔는지 어떻게든 아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다니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온 거예요. 전 예비 남편의 전 회사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할 수밖에요. 열이 받을 대로 받은 대표는 전 예비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예비 남편 때문에 이 회사의 손해는 엄청나죠. 이미 제품은 나와 버렸는데 우리 회사 기술을 무단으로 썼으니 이제 제품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요. 완성 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아빠는 전 예비 남편이 다니던 회사 대표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 기술의 사용료를 내면 지금 이대로 기술을 써도 된다고요. 양쪽 대표들은 찬성했고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봤죠. 하지만 이 일과는 별개로 전 예비 남편이 기술 유출한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린 전 예비 남편이 잘린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나와서 아빠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자신의 특허 기술인 양 했으니 이건 도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거죠. 결국 남편은 저희 회사에서 빼간 기술을 넘긴 것과 또 반대로 그 회사의 기술을 저희 회사에 넘기려고 했던 두 가지 일에 이중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죠. 재판 결과 전 예비 남편은 형량이 길게 나왔어요. 당연하죠.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예비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미안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왜 그랬나 몰라. 그러게. 왜 그랬니? 그렇지 않아도 난 그게 되게 궁금했어. 대체 왜 그랬어? 나와 결혼하고 아빠 회사에 있었음 승승장구했을 텐데. 굳이 기술을 빼돌려 타 회사를 간 이유가 뭐야? 욕심이었나 봐. 자만이었나 봐. 아니, 미쳤나 봐. 그러게 요즘 후회가 막심해.
당신 회사에서 당신 아버님 회사 키워서 내가 가질 걸 괜히 욕심부려서 이 꼴이 됐지 뭐야. 저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뭐? 우리 아빠 회사를 네가 갖는다고? 아니야. 너 무남동료 외딸인데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 거지. 김칫국 정말 좋아하시네. 하면서 빈정댔죠. 그러고는 충고의 말을 던졌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 깜빵 생활 잘하고 사람 돼서 돌아와. 너 적응력 하나는 최고잖니. 넌 잘할 거야. 행운을 빈다. 그렇게 전 예비 남편은 깜빵 생활이 시작됐죠. 참, 몇 달 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 예비 시댁이 저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전에 전 예비 시누이가 소개해준 동호회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죠. 전 예비 시누이랑 사이가 멀어지면서 그 동호회를 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그 동호회에서 만난 회원 중 한 명하고는 마음이 통해서 동호회를 가지 않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죠. 그 지인이 전 예비 시누이와 친하게 지냈던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라며 저에게 해주었는데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백을 사주던 사위가 바람이 나버려서 전 예비 시누이를 폭행하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요. 전 예비 시누이는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고 알거지가 되었다나요. 의사 부인이라고 꼴값을 떨더니만, 의사 장모라고 개꼴값을 떨더니만 생활비가 없어서 두 모녀는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전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주방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전 예비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메고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하고 있더군요. 저를 본 전 예비 시어머니는 자존심은 있는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는 저를 모른 척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깔깔깔 웃어줬어요. 그리고 전 예비 시누이가 서빙을 하더군요. 그 표정들을 보고 제가 또 미소를 지어보냈죠. 그러고는 쌍으로 꼴값을 떨더니만 모녀가 여기 계시네요. 그랬더니 전 예비 시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일만 하더군요. 저는 전 예비 시누이를 불렀어요. 컵이 왜 이렇게 더러워요? 테이블은 이게 뭐야? 알바 언니, 테이블 닦은 거 맞아요? 너무 쉽게 돈 번다. 하며 진상을 부렸죠. 전 예비 시누이는 식당 사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행주를 가져와서는 테이블을 닦더군요. 물론 다시 씻은 새 컵도 가져다가 제 앞에 놔주고요. 전 예비 시누이는 입도 뻥끗 못하고 제 요구를 다 받아주더군요. 어찌나 웃기던지요. 저는 전 예비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전 예비 시누이가 제 앞에 가져다 주길래 진짜 맛없어 보인다. 저기요, 알바 언니, 배고프시면 이거 드세요. 하고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와버렸죠. 음식을 시키기만 하고 먹지는 않고요. 그 후 아빠와 저는 회사를 재정비했고 우리 회사만의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 보안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죠. 저는 전 예비 남편과 겪은 이번 일로 회사원으로서도 한 여자로서도 많이 성숙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 번의 이혼과 한 번의 파혼은 여자에게 있어 엄청난 일이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요. 사람의 욕심이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요. 그리고 회사 일에 있어서도 과욕을 부르는 직원에 대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도요. 전 예비 남편의 행동으로 저는 아주 값진 걸 받았다고 생각하려고요. 아빠는 혹시나 제가 의기소침해질까 봐서 승진이라는 큰 선물을 내주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큰 자리를 주신 아빠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그 자리에 욕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아빠, 부족한 절 이끌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자로서 더 좋은 인연을 기다릴게요. 저는 앞으로 제게 다가올 미래에 매일매일이 설렌답니다.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